망하는 회사 찾아내기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 안 하면 뭐예요? 이게 보통 벤처 펀드가 8년 정도를 이렇게 운용 기간으로 가거든요. 당장에 돈 쓰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상장사들이 시가총액이 10분의 1로 확 쪼그라들기도 했고요. 그 여파가 10년을 갔어요. 그때의 혹독함은 겪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엄청났겠구나.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망해가기도 하고 VC의 분위기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심지어는 계약서 체결까지도 됐는데 그걸 깨는 경우도 위약금이 있어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이제 깨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위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뤄보기로 했고요. 스타트업 줄줄이 위기설이 나는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업계 반응, 두 분의 예상 이런 걸 좀 들어볼 텐데요. 첫째로는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최 대표님이 출연을 해주셨을 때 그 당시 다뤘던 오늘회, 그다음 메시코리아, 왓챠, 티몬 네 회사를 좀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좀 어떤지 조금 업데이트 해줄 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지급금과 이제 전 직원 희망퇴직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사이트도 닫았었고 그러다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사이트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재개는 했고요. 근데 운영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현재 이제 펀딩에 나서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현 상태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재개를 했는데 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 상품이 딱 3개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3개만 올라와 있다는 제가 기사를 보고 오늘 또 다시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아직 상품 3개밖에 없더라고요. 파트너들한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제 다시 뭘 소싱해야지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메시코리아는 이제 돈이 없어서 대표이사가 보증으로 대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임대비를 못 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또 하나 뉴스가 떴죠. 못 버티고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뉴스가 떴었고요. 네. 역시 이제 메시코리아도 이제 펀딩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연이 장기화된다면 추가로 더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왓챠는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떴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후보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통신사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교보문고도 나오고 있고라고는 하는데 물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 OTT 시장이 이제 엔데믹과 맞물려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구독자 정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몸값을 확 깎지 않는 이상은 좀 딜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티몬은 이제 Q10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조직 정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투자자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조직원이라든지 회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앞으로 좀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교보문고의 인수는 물 건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도 이제 안 하는 걸로. 벌써 또 급박하게 막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군요. 그 다음으로 좀 여쭤볼게. 그 이후에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한번 읊어볼게요. 벌써 다페이스, 뭐 라이픽, 유저헤빗, 타링, 정육각, 리드, 엄선, 다노 막 진짜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회사들 중에서 뭐 진짜 위기인 회사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닌데 약간 뭐 오버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잠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기사가 났을 수도 있고 조금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이 스타트업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망하는 회사 찾아내기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그렇긴 하죠. 약간 네. 그 처음에 오늘 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오늘 회에서 모 언론사가 이제 단독으로 계속 치고 나가니까 다른 데도 이제 경쟁이 붙어서 그럼 얘도 망한데 이 상태인데 사실 스타트업이 망하는 건 사실 뉴스는 아니죠. 보통의 경우 100개 중에 90개는 망하는 게 정상이고 성공하는 거 10개 성공하는데 그 성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 90개 망한 거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원래 스타트업의 의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망하는 러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마 옛날에는 안 망했던 게 갑자기 망한다기보다는 약간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경쟁이 좀 붙은 면이 있고 사실 이제 투자 상황이 어려워서
좀 문제가 있는 것도 물론 있죠. 근데 네. 그 상황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 오늘 회나 정유각 이런 데는 정말로 투자의 문제예요. 그 엄청나게 캐시 버닝을 했는데 그 캐시 버닝을 이제 한 3개월 뒤, 4개월 뒤를 안 보고 당연히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태운 거거든요. 근데 투자가 안 된 거죠. 갑자기 이제 투자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자 라운드를 C라운드를 진행하는데 200억을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 50억까지는 수월하게 하나금융투자에서 받았어요. 네. 근데 나머지 150억이 갑자기 딱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못 채우고 그냥 거기서 문제가 하나 일어나니까 이제 파트너들도 대금 지급이 늦어지니까 하나둘 이제 난리가 나고 특히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은 좀 있었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언론이 나오면서부터 다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가 되기 시작하니까 다 알려져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 우르르르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있는 거고 네. 뭐 정유각 같은 데는 이제 단기 대출로 이거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대출 갚을 때가 됐으면 당연히 투자를 받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투자를 못 받으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투자가 막혀서 문제가 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면 예를 들어 루이드 같은 데는 네. 사실은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닐 거예요. 작년에 2천억을 받았는데 그동안 뭐 별로 쓴 게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당장 그 돈이 없어졌을 건 아닐 테고 1,000억 원 이상은 남아있을 텐데 지금까지 너무 과도하게 방만 경영을 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아마도 구조조정과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돈이 있지만 그 돈을 뭐 있다고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자. 해서 천천히 가자. 너무 태우지 말자.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으니까 캐시버닝 그만 이 정도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뭐 다페이스니 뭐 라이픽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좀 쉽지 않은 모델인 거죠. 돈이 막 들어오긴 쉽지 않은. 다페이스 이런 데는 저희도 미디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미디어 비즈니스로 큰 돈을 벌기가 어렵거든요. 또 뭐 네이버처럼 트래픽이 모은다면 뭐 또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 비즈니스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타링 이런 데도 이 수수료 비즈니스 역시 배민처럼 뭐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수익성이 크게 높진 않은 비즈니스거든요. 뭐 거래액의 10% 정도 수수료 받는다고 해서 개발자 운영하고 플랫폼 운영하는 그 비용을 대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재 위기인 스타트업과 위기가 아닌 스타트업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첫 번째로는 흑자냐 적자냐가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적자가 너무 많으면 좀 위기라고 봐야죠. 두 번째는 투자금이 많냐 적냐 지금 남은 상태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좀 사고를 하면 되죠. 뭐 조금 내더라도 뭐 수백억의 투자금이 있으면 좀 아직까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리드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고 수십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투자금을 이미 다 써버렸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큰 위기인 거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제 회사들이 다 거기에 좀 속한다 볼 수가 있고 다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서비스를 접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계속 수십억씩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금을 이미 다 까먹고 차입금으로 이제 의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영권님으로 추천되는 분이 다노 기관 투자자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다노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잘 진행하셔서 현재 런레이트가 20개월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런레이트라는 건 이제 20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서비스 종료를 하고 이제 다노 샵만 남긴 상태여 갖고 그 상태는 어떤지 한번 좀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좋겠네요. 이런 의견 너무 좋고요. 사실 이게 더 전 정확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말 재무제표만 본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동안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다노에서는 다노샵과 함께 의욕적으로 다노핏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일단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 사업인 다노샵에 집중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이 잘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라고 또 최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최 대표님이 나와 주셨을 때요. 네. 그때 약간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게 내년 정도까지는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가 메마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내년 정도 되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질 거니까 지금은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이런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뭐 한 내년 상반기 정도는 지나고 나야 뭐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까지는 말씀해 주셨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 관련해서 심 대표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 안 하면 뭐예요? 또 그건 그게 그렇네요. 이게 보통 벤처 펀드가 8년 정도를 이렇게 운용 기간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앞에 4년 동안 투자를 해요. 보통 4년 동안에도 다 안 하고 보통 3년 안에 끝내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작년 투자 벤처 펀드 된 회사들은 아직 올해 내년에는 써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이게 또 그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보통 3년에 첫 해에는 뭐 25%, 뭐 두 번째는 뭐 30%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올해 쓸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결성된 펀드나 재작년에 결성된 펀드의 경우에 올해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허투루 쓸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알짜 기업을 찾아내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작년 재작년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해의 문제는 펀드 결성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당장에 돈 쓰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또 그렇게 그렇죠. 보면. 근데 이제 펀드를 만들어야지 또 투자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의 정책 자금이 있잖아요. 보통 정부의 정책 자금이 나오면 선정된 운용사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매칭해가지고 자금을 끌어와서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펀드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 매칭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심지어는 정책 자금 선정돼놓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매칭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보통 3개월 안에 매칭을 해야 되는데 한번 연기할 수도 있지만 연기해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 그거 안 할래요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신규 자금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매칭이라는 게 보통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이 회사에 5억을 정부에서 대주기로 했으면 우리도 똑같이 5억을 그래서 태워갖고 뭐 10억을 총 투자한다 10억을 투자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정부에서 5억을 투자하라고 줬어도 우리 돈 5억을 태워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모집이 안 돼가고 그런 쉽지 거죠.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예를 네. 들면 이제 정부에서 보통 모태 펀드가 이런 걸 하는데 100억짜리 펀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정부가 100억 다 써주진 않아요. 보통 50억 정도를 쏴줘요. 아. 그리고 나머지 40억은 니네들이 민간에서 구해와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다 써주면 뭔가 모랄 해저드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열심히 그분들이 민간에서 LP를 찾아다니죠. 지금 LP들이 다 이제 안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LP가 뭐예요? 민간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이제 돈줄. 유한 책임 투자자인데 아, 그냥 뭐 네네네. 민간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게다가 한 10억 정도는 VC가 직접 거기다 넣어야 돼요. 왜냐면 니들도 책임을 져. 그걸 이제 GP 의무 출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나머지 금액을 이제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는 데는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가능성 있는 회사들은 뭐 투자를 유치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슈퍼브 AI 이런 데도 뭐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하니까 투자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너도 나도 손만 들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목소리 강해진다. 그래서 뭐 실제로도 이제 시리즈 A, B 단계에서는 소소하게 계속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 1,200억 정도는 투자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좀 유의미한 소식이 들렸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MSP 업체에 이제 1,00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 그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정확히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운영 대행해주는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고객사들이 클라우드를 끊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서비스가 끊기기 때문에. 종료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이제 그 클라우드로 이제 서버 이전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여긴 어쨌든 매출이 올라가는 곳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설명을 저희 심 대표님이 해주시긴 했는데 아까도 이제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게요. 이제 업체가 어려운 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VC들도 약간 돈 모집이 약간 어려운 건 알겠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손정희 회장님도 나와서 이제 거의 뭐 고개를 떨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VC들도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이게 단순히 투자를 더 못한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막 망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 더
돈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LP들한테 혼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VC의 분위기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좀 예측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이제 보통 투자 유치 작업을 할 때 뭐 한두 군데 투자사랑 얘기하지 않고 그 많게는 한 100개, 뭐 적어도 한 1, 20개 투자사들이랑 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작업이 끝나고 설득 과정이 끝나면 보통 이제 커밋을 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가 투자할게. 구두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웬만하면 투자로 다 이어져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요즘은 커밋을 하더라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미안한데 우리 좀 스탠스가 바뀌었어. LP가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계약서 체결까지도 됐는데 그걸 깨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위약금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이제 깨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존에 거의 없었고 아예 없진 않았어요. 아주 가끔씩 있었는데 요새 들어 좀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실히 VC들이 많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닷컴 버블 때 뭐 엄청 많은 회사가 망했다고 저희가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닷컴 버블 때부터가 이 벤처 회사, IT 회사의 시작이었다 보니까 그때 그다음에 2008년 때 이때 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투자가 좀 잘 이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걸려서 좀 회복이 됐는지 좀 과거에 대해서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선배들이 그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아,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수조 원에 달했던 상장사들이 뭐 시가총액이 뭐 10분의 1로 막 확 쪼그라들기도 했고요. 골드뱅크라든지 인치닷컴이라든지 새로움기술, 뭐 아이러브스쿨, 뭐 메디슨 이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회사들이 그때 진짜 다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유니콘급 기업들이 그때 다 망한 그런 엄청난 충격파였었죠. 그때 생태계도 너무 취약했었고 수익 모델도 뭐 이제 없었고 또 다들 투자금에 이제 의존한 결과였기 때문에 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는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합니다. 그때 투자금이 엄청나게 몰렸다가 확 무너지고 나서 그 여파가 10년을 갔어요. 10년 동안 거의 투자금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보수화된 그런 행보가 보여졌죠. 뭐 예를 들면 초기 투자만 하더라도 그런 게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이제 상장 전에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투자의 기준도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보통 대기업의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의 납품업 그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업체들이 주로 상장을 했어요. 이들은 어쨌든 마진율은 굉장히 박하겠지만 그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분 투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창업자에게 굉장히 좀 가혹한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뭐 연대 보증을 씌우기도 했었고 그때 다 이제 그런 게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 정말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게 다 걷어지고 있는 분위기였죠. 그때 이제 혹독함은 정말 겪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엄청났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선배는 근데 좀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그 벤처 1차 벤처 붐 시절에 벤처 기업에 다녔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때는 사실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그때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지금의 뭐 VC나 이런 것처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저게 된대라고 하면 돈을 넣었고 너 눈빛이 마음에 들어 약간 이런 걸로 받는 사람도 경영자로서의 준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획사나 잘 써서 아이디어 하나 좋다고 그냥 수십억을 받아서 정말 모럴 해저드도 그런 해저드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하는 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때는 닷컴 버블이죠. 네. 이게 원래 이렇게 기술 플랫폼이 바뀔 때 이런 스타트업이 붐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때는 인터넷이 새로 등장했고 지금은 이제 모바일이라는 게 등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에서 스타트업이 붐을 이뤘지만 그때랑 지금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전에 이제 심정 선배랑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심 선배가 다녔던 회사가 네. 투자가 딱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직원들이 다들 술 먹으러 갔다고. 네. 아싸 돈 양주 들어갔다. 먹었습니다. 양주 비싼 술 먹으러 그렇게 갔다 와.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게 이제 투자자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그리고 투자자들도 한 개의 VC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VC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경쟁 양상이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털의 향상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는 정말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경제 위기가 오기 직전에도 약간 그 조짐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아까도
좀 안 좋은 댓글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댓글 보고 기사 댓글 봐도 스타트업이 약간 이제 모랄 해저드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십몇 년 동안 진짜 가혹하게 투자를 해주다가 성공 케이스가 나오니까 나도 투자해갖고 이제 돈 잘 벌어보고 싶어. 그래서 투자가 조금 되게 쉬워지는 타이밍이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 들면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지금 딱 이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아까 펀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펀드를 이제 LP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펀드도 여러 개 생기고 펀드 규모도 커지고 했는데 그 펀드들이 그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석을 가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25%를 올해 안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저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사실은 속마음으로 좀 불안불안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나름 또 자정작용을 하는 면도 전혀 없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도 지금 정말로 힘드신 분들은 대표님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위기설이 전혀 돌지 않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일단 적자 구조인 경우가 많고 투자를 받아서 계속 캐시버닝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혹시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그래도 취재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니까 실질적으로 그쪽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일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스타트업을 다녀봤잖아요. 기자하기 전에.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그 자체로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우리 회사가 존립 가능한 회사인가? 미래는 내가 여기 커리어를 바쳐도 내 성장에 아니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조직인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감이 요즘은 더 커졌겠죠. 가뜩이나 스타트업이란 조직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태일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우리 경영자나 이런 창업가들이 자기 이제 조직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어떤 지표나 뭐 이런 걸로 제시해가면서 계속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못하면 그 조직은 내부적으로도 붕괴될 수 있고요. 이 질문지를 받고 제가 블라인드에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블라인드에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 스타트업 대기업 종사자들이 스타트업으로 지금 이직해도 괜찮나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다들 하지 마. 내년에 다시 생각해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되게 불안해 하시는군요. 제가 아는 분도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유니콘 회사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투자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대표님이 IR 라운드 전후로 그걸 뭐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신대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우리는 지금 돈이 없고 만약에 투자가 안 되면 우리는 망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엔 그분도 그냥 그래 스타트업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너무 불안하고 그분은 이제 가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못 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고 이제 고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분이 최근에 이제 안정적인 상장사로 이직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상장사는 매출이 깔아주는 게 많고 뭐 마진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는 회사예요. 그래서 수직적이지만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업무 강도도 약하고 되게 오히려 수직적인 게 체질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나의 위기의식을 너희도 함께 느끼고 함께 긴장해서 열심히 하자. 그런데 이제 막상 다니는 사람은 그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고 긴장해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점점 불안해지고 빠이빠이. 여기 다닐까 말까 이런 고민이 더 커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의 생각과 조직원의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대표는 이제 다른 길이 없지만 조직원은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또 대표가 그런 걸 또 너무 바라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리스크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종사자분들도 되게 위기를 느끼는 게 맞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일 때 이 회사는 이런 비용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떻게 해나가야 좀 스마트한 건지. IT 스타트업은 이제 원가가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IT 인프라나 아니면 서비스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구조를 보면 보통 인건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비, 그 다음에 외주비예요. 근데 외주비라고 하면 뭐 누군가에게 아웃소싱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때 꼭 피지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지사들에게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거래가 커지면 굉장히 그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원가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버비 같은 경우도 보통 외주에 이제 포함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만약에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마케팅비랑 복리후생비, 임대료를 줄여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뭐 케이스죠. 그래서 뭐 사무실 옮긴다든지 뭐 복지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을 줄이는데 보통 외주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이제 그 목숨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인건비를 줄이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에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을 보통 정리를 하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주력 부서를 건드리죠. 그 다음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백오피스, 뭐 경영지원팀이라든지 여기까지 가는 거고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와 별개로 뭐 나이라든지 연봉이 많으면 그분들이 좀 약간 거기에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비용 조정은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과감하면 과감할수록 좋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조직원 입장에서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신속하게 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하는 게 기업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용 조정을 하다 보면 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덜 써야 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복지가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아까 저희 종사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비용 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매출 어떻게든 높이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정부 사업이라든지 SI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중호 라인 대표님이 이렇게 해준 이야기가 있었는데 벤처 버블 시절 때 그때 이제 투자받은 회사들은 다 망하고 SI 한 회사들은 지금 다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비용 통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돈 되는 걸 좀 닥치는 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티는 회사가 결국 지나고 나면은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번부터 저희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부터 아마 투자금도 그쪽에 몰릴 거고 그다음에 또 많은 경쟁자들이 없어질 거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고 그걸 비용을 줄여서든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하기 싫은 일이라도 더 해서 매출을 올려서든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그 SI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당장 돈이 되니까 SI를 하는 게 좋을 수 있죠. 근데 이 위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 거는 돈 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SI는 돈은 돼요. 사람을 집어넣어서 돈은 된다. 이 돈이 되니까 계속 한다. 근데 수익성이 높지 않고 성장세가 크게 되지 않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다 어느다 보면 회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제 SI만 하고 남의 사업 용역만 하러 가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아르바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연봉을 줄이거나 아니면 잘랐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으로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뭐 쿠팡이라도 나가고 뭐 이렇게 네. 배송일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이제 본업을 생각하고 이직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커리어를 이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또 그렇게 SI 같은 걸 하면 SI는 나가서 개고생하고 돈도 벌어오는데 옆에는 이제 본질적인 만약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쟤들은 뭔데 저렇게 고고하게 있고 돈만 나만 쓰고 개고생이야 있어. 막 이런 조직 내 갈등도 생기거든요. 그걸 진짜 잘 컨트롤 하셔야겠네요, 리더가. 그렇죠. 뭔가 SI를 본질적인 일을 하는 분이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약간 돌아가면서 시키면서 그다음 하지만 이게 조금 위기를 지나고 나면 SI 바로 접고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상당히 어렵네요, 이게. 말은 컨트롤할 쉽지만 게.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이죠. 비전 제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게임 하다 보면 정말 훅 과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썼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벤처버블이라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의 이제 인터넷 산업의 근간이 되는 온라인 광고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그때 이제 다들 이상하게 이제 그냥 배너만 했었는데 오버추어라는 회사가 이렇게 해야 비딩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그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SI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현재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과금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역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과금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건 항상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만 이게 머리가 맞아요. 굉장히 네. 돌아갑니다. 가기 싫은 곳 한 번이라도 영업 더 하게 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네. 또 그런 게 있기는 하죠. 근데 아까도 이제 투자금 뭐 100억 이상 받는 회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질문 준비하면서 바이렌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니까 한 1, 2일 사이 내에 또 투자금 받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좀 오히려 더 잘 나가는 회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기사들 읽다 보니까 M&A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 어려워지는 회사가 많아서 M&A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거는 역으로 보면은 사는 회사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사는 회사들도 약간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그 회사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은 돈을 주고도 인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좋아하는 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전문 용어로 죽죽 타임이죠 지금. 그 특히 작은 회사들은 지금 투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 어려워서 아주 초기 단계나 이런 데들은 실력이 있고 뭐 그래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지금 매각 쪽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고 돈이 좀 있는 다른 스타트업 규모 어느 정도 있는 데는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 아니면 내 경쟁사였던 애들 막 이런 데를 이제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위기가 그 회사한테는 기회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회사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마리얼 트립 이런 회사들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리얼 트립이 코로나 때 거의 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어려운 회사였어요. 해외여행 전문하는 OTA였기 OTA. 때문에. 네. 근데 그 시기에 갑자기 이제 제주도 전문으로 비즈니스 모델 약간 틀고 그러면서 생존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투자도 이제 받았어요. 그 투자금 가지고 요즘 마이너리티 검색해 보니까 좀 작은 회사들 몇 개를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기회로 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 찾아보는데 근데 확실히 스몰 딜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빅 딜은 진짜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하이퍼 커넥트라든지 아마 저는 그때가 진짜 정점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 분들 만나봤는데 창사 이래 이제 실적으로 조인 받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글로벌 리세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큰 기업들도 일반인들의 이제 구매력이라든지 그런 소비 욕구가 줄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금은 돈을 벌지만 이게 좀 그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불안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빅딜은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선배가 그 이야기한 것처럼 스몰딜은 아무래도 쭉쭉 타이밍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부럽다. 창사 일에 처음이래. 근데 뭐 네이버만 하더라도 뭐 정말 조 단위로 영업이익을 내니까요. 네. 정말. 성과에 대한 압박이 창사 일에 처음이라. 처음은 아닐 거예요. 아, 초반에 힘들었겠죠. 입사일에 입사일에 입사일에. 10몇 년 다니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타트업을 창업하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그냥 스타트업에 일하시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뭐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라는 마지막 질문을 여쭤봅니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두 가지죠. 분명히 이제 냉정하게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잘 될 것 같다. 지금 순간만 견딘다면 그러면 이제 잘 견디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만약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전망이 없을 것 같다면 진짜 과감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막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그렇게 나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2년 전만 하더라도 창업이라든지 리크루팅 비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뭐 개발자 한 명 채용하라고 하더라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모바일 앱 서비스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 2년 전에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창업이라든지 리크루팅 비용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힘든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든지 또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에서 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포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업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답을 뭐 알 수 있으면 제가 창업을 가서 하면 될 텐데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또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 하나의 플랫폼이 새로 등장하던 시기, 그 다음에 아이폰 이후 2010년 이후에 또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이 새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딱 탈라서 성공시키려면 그 트렌드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 트렌드가 변하는 시기냐 아니냐. 변하지 않는 시기에 남들이 만든 거 비슷한 거 또 만들어서는 사실 이기기 어렵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새롭게 다음 플랫폼이 될 거라고 언급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될 것인지는 뭐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된다고 믿으면 한번 해볼 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투자 상황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는 그 창업을 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대한 트렌드에 내가 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경제 위기, 뭐 투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제 창업의 타이밍이 맞느냐부터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지금 조언이셨고요. 조언? 제가 무슨 자격으로 조언을 하나요? 경험에 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뭐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질문 이제 다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제일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셨어요. 주제가 좀 주제인 만큼 무거운 주제니까요. 네, 무거운 주제라서 사실은 좀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오늘 스타트업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